충격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대기해 주세요. 서머하우스 스타 웨스트 윌슨의 사촌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웨스트의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폭력 발생 이유 설명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크라임픽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안젤라 립입니다. 웨스트 윌슨은 브라보의 인기 리얼리티 쇼 서머하우스의 새 시즌 리유니언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극이 그의 가족을 덮쳤습니다. 그때는 밤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밤 미주리주 캐롤 카운티의 911 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Respond to possible 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대기해 주세요. 잠시 후 디스패처는 한 경찰관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4 참고하세요. 저희가 듣기로는 누군가 자신의 담모를 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시영생. 알려드립니다. 저희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현장에 없던 제3자와 통화 중이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안관들은 혼란스럽고 아마도 무질서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7손주의 할머니인 게일 윌슨이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붓 손자인 웨스 윌슨은 서머하우스 출연자 중 한 명이었고 나중에 보안관들이 그녀를 쏜 인물이라고 밝힌 다코타 스위니 역시 게일 윌슨의 부고에 소중한 7손주 중 한 명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조사관들에게 갑자기 벌어진 것처럼 보였던 총격 사건의 전말에 대해 말한 내용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고 완전히 놀라게 할 것입니다. 미주리주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작성한 혐의 소명 진술서에 따르면 2026년 4월 22일 오후 10시 25분경 캐롤 카운티 법 집행관들은 미주리주 캐롤턴의 웨스트 14번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캐롤 카운티의 스나이더 부보안관이 그 주택에 도착했고 몇 분 후 그는 주택 안에서 첫 번째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주택에는 첫 번째 목격자와 다코타 A 스위니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스나이더 부보안관은 첫 번째 목격자로부터 스위니가 주택 안 소파에 앉아있던 첫 번째 피해자를 권총으로 쏘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에 따르면 스위니는 약 30분 동안 첫 번째 피해자 옆에 있는 다른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첫 번째 피해자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에 따르면 그날 저녁 일찍 스위니와 첫 번째 피해자는 스위니가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목격자와 첫 번째 피해자는 약 22시 29분경 스위니의 조부모로 확인되었습니다. 스나이더 부보안관은 스위니를 체포하고 스위니의 몸에서 권총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목격자, 아마도 게일의 남편이 이주 경찰관에 따르면 웨스 윌슨의 사촌인 다코타 스위니가 집안일에 대한 언쟁 끝에 그들의 의붓 할머니를 총으로 쐈다고 형사들에게 진술했습니다. 다코타 스위니는 1급 살인 혐의와 무장 범죄 행위 혐의로 현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들어보세요. 다코타 스위니는 법 집행 경력이 있습니다. 2024년에 그는 미주리주의 한 카운티에서 미주리 자연보호국 요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그의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방어 전술, 화기, 그리고 범죄 수사에 대한 훈련을 마쳤습니다. 한편 게일 윌슨의 가족은 그녀의 부고에서 그녀의 친절함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스테인드 글라스 사업을 운영하고 비디오 가게 매니저로 일했으며 가족을 위해 아이도 돌봤다고 합니다. 그녀는 교회 친구들과 함께 퀼트를 했고 고등학교 때는 혼자서 폭스바겐 비틀의 엔진을 직접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트 윌슨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뉴욕에서 서머하우스 새 스핀오프를 촬영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 맷 망지노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는 전직 검사이자 현재는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맷,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앙지넷.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읽었을 때, 그리고 이 사건의 진술서를 처음 읽었을 때 제 자신에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바느질을 좋아하는 이 할머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전형적인 사랑이 넘치는 할머니처럼 들려요. 주변 사람들, 아이들을 다 돌봐주고요. 그녀는 스테인드 글라스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바느질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퀼트를 만들어요. 교회에도 다니고 주변 사람들, 아이들을 다 돌봐줘요. 그리고 다코타 스위니는 그녀의 손주 중 한 명인데 집안일에 관한 말다툼 끝에 그녀를 총으로 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안지넷. 혐의를 소명하는 진술서를 읽어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있잖아요. 이 남자는 할머니와 함께 보아하니 소파에서 할머니 옆이나 근처에 30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총을 꺼내서 할머니의 머리를 쏘고 할머니를 죽였어요. 그들은 911에 전화해요. 그는 아직 거기 앉아 있어요. 경찰이 도착해요. 그를 체포해요. 논쟁이 있었든 없었든 그냥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그냥 총을 꺼내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쏜다는 게 말이죠. 그 사람이 30분 동안 같이 앉아 있었던 사람이란 것도 그렇고 하물며 그 사람이 당신의 할머니라는 건 더더욱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부고에 실린 사진이랑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두 분이 그냥 함께 나이 들어가는 행복한 부부처럼 보여요. 분명히 두 분은 자녀도 있고 손주들도 함께 두셨죠. 서로를 사랑하셨고요. 부부들은 그냥 함께 나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앉아서 TV도 보고요. 그리고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게일의 남편이자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서 이런 일을 목격했다는 걸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충격과 만연자실한 침묵 속에 남겨졌겠죠. 어쩌면 자신의 생명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불쌍한 남자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에 자신의 아내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으니 말이에요. 맞아요. 그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한 남자가 아내와 손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손자가 총을 꺼내서 그의 아내의 머리를 쏘고 그녀를 죽였다는 거죠. 제 말은 그건 충격을 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당연히 911에 전화한 거죠. 분명히 그녀는 즉시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살인으로 보고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해 있었고 목격자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코타, 범인은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머그샷을 화면에 띄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진은 사진이니까요. 그건 한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뭔가 좀 이상해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약물을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 또는 일부에 대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정말 엉망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가 자연보호 요원으로 일할 때 찍은 사진과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24년에 미주리 자연보호국에서 여기 머서 카운티의 새로운 요원 중 한 명입니다 라고 발표했는데 그는 제복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다듬고 면도도 깔끔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미주리주의 법 집행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이게 그의 근무용 무기였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 무기였는지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약 당신이 변호인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여기서 풀어야 할 게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 아는 바로는 다코타, 즉 피고인과 할머니 사이에 집안일을 두고 언쟁이나 다툼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두고 다툰 걸 보면 드코르가 성인 남성으로서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생기죠. 왜 이 성인 남성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는 집안일을 제 몫만큼 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보통 젊은 남성 경찰관에게서 떠올리는 모습과는 다른 어떤 역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이 이런 의견 충돌을 했다는 사실이 있고, 그리고 30분 후 그가 그냥 총을 꺼내 그녀를 죽였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1급 살인 사건, 지 일종의 격분에 의한 범죄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이성을 잃고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의 희생자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총을 꺼내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녀를 죽인 거죠. 그건 아직 혐의일 뿐이고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입니다. 그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할머니. 바느즈, 친구들과 퀼트 만들기, 교회 다니기, 스테인드 글라스 만들기, 그리고 할머니 역할을 하는 것. 네, 피해자로서 더 동정받을 순 없죠. 아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상황은 여기서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일에 대해 어떤 동정이나 이해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제 말은 이건 정말 너무 뜬금없어요. 할머니가 여기 앉아 계시고 아마 아까 집안일로 조금 화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는 그는 그냥 소파에 앉아 있다가 총을 꺼내서 할머니의 머리를 쏘았습니다. 그런 행동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일이 뉴스에 오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게일은 웨스트의 할머니입니다. 웨스트 윌슨은 브라보에서 방영되는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서머하우스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막 새 시즌 촬영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이 일이 있던 밤 다음 날 그는 새 시즌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식이 일주일 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은 일주일 동안 꽤 쉬쉬댔어요. 그래서 그는 이 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가 할머니를 애도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리얼리티 TV 출연자잖아요. 리얼리티 TV는 인식, 드라마, 이미지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매치,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분명히 게일의 가족들은 이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이해하는 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웨스트 윌슨에게도 그의 경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이런 일이 그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일이 게일과 가까웠던 다른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일,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 여파는 가족이나 피해자와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넘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가 이 일에 대해 정말로 언급할지 궁금해요. 이미 언급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말은 이제 이 소식이 뉴스에 나왔고 그는 뉴스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일에 대해 언급할지 아니면 그들이 뭔가 할지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리얼리티 TV가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건 알지만요. 우리는 자주 그게 일종의 연출된 현실이라는 걸 알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약간의 드라마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걸 쇼에 집어넣는다면 제 말은 당신이 할리우드 사람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오랫동안 사건을 분석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젯 리얼리티 TV 쇼에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놀랍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확실히 흥미롭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비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분명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쇼가 할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시청률을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양날의 검이에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만 좋게든 나쁘게든 다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거 흥미로운 스토리라인이네. 그리고 이건 좀 지나치다 싶기도 하죠. 알다시피 이런 끔찍한 비극을 이 리얼리티 TV 쇼에 끌어들임으로써 좀 선을 넘은 거죠. 네, 정말 비극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끔찍하죠. 이 불쌍한 여성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온 가족까지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그의 변호사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검사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사형을 구형할지 아닐지 지켜보는 게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캐럴 카운티의 정치 상황이나 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법률상 해당되는지에 대해 잘 몰라요. 하지만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검사들은 사형 사건에서 입증해야 하는 충분한 가중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거예요. 이건 단순히 1급 살인죄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예요. 재판의 두 번째 단계인 형벌 단계로 넘어가면 그곳에서 가중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변호인 측은 가능한 방어 논리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심리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의 정신 건강 이력을 알지 못합니다. 처음 봤을 때 이런 사건은 최소한 정신 건강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심신상실 상태였는가? 또는 그는 사형 사건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검찰 측 입장에서도 변호인 측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끝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거의 너무 당연하게도 유죄 인정 합의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안젯. 왜냐면 이게 같은 가족 이야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살인 사건을 볼 때는 피고인의 가족을 보고 또 피해자의 가족을 보게 되죠. 여기서는 같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비극적이고 훨씬 더 다루기 힘든 거죠. 정말 그래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매트 망진호 씨, 시간 내주시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젯 씨. 늘 대화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매트 씨와 제가 대화한 후에 다코타 스위니 씨가 미주리주 자연보호국에서 1년 넘게 법 집행관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변인은 저에게 스위니 씨가 2025년 초봄에 그 기관을 떠났다고 말해줬지만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다코타 스위니 씨가 그 기관에서 겪은 일과 소송 이유를 더 깊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코타 스위니 씨는 미주리의 한 구치소에 구금 중입니다. 저희는 계속 사건을 추적하겠습니다. 크라임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젤라 랩입니다. 유튜브에서 저희 방송을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고 스포티파이에서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